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예고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극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부와 의사들 간의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기류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취재 기자가 밤사이에 변한 기류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사표 쓰고 나간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좀 유연하게 대응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대화체도 만들라는 대통령의 지시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의료 공백과 관련해서 아주 중차대한 변곡점이 예고된 날입니다. 앞서 사표 쓰고 나간 전공의에 의해 대학 의대 교수들도 오늘 집단 사표를 내겠다라고 공언했던 날이었는데 어제 극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점을 찾기 위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만남을 가졌고 대통령실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를 좀 유연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이를 수용해서 정부와 의사와의 만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사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해결할 수 있을까?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세한 소식 밤사이의 기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중재. 조선일보도 오늘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의대 교수와의 만남, 그 만남 자체도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교수들은 만나봤자 소용없다, 정부 안 변한다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게 만남 취소를 요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날 믿어달라라며 설득을 했다는데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설득이 통했고 예정대로 의대 교수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지시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밤사이에 전국에 있는 대학 의대 교수들의 기류 변화도 취재를 했습니다. 과연 이 만남 이후 밤사이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기류 변화는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세한 소식 발빠른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갭투기. 경향신문이 4면에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갭을 끼고 부동산을 사는 것은 투기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정도 갭투기면 이거 안 되죠. 민주당이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뒤늦은 공천 취소라 이 지역의 후보도 못 내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사유는 엄청난 갭투기였습니다. 거액의 부동산의 거의 전체 금액을 모두 다 빌려서 투자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울렸던 그 수법이 바로 이 지독한 갭투기였다라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는 재산을 허위 신고했기 때문에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봉주, 조수진에 이어 이번엔 갭투기까지 검증으로 걸러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화살. 동아일보 1면 기사 함께 보시죠. 133명이 숨진 러시아의 이 테러, 우크라이나의 화살을 푸틴은 돌렸습니다. 이미 IS는 우리가 공격했다라고 밝혔고 미국도 IS 소행이라고 했는데 푸틴은 이 테러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강화 명분으로 삼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는 돌직구의 총선 해시태그. 오늘의 해시태그를 공개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수법이 갭투기였는데 부실 검증 도마위. 민주당이 세종갑 후보 공천까지 포기하면서 이 갭투기 의혹의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한 까닭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왜 진작 검증하지 못했냐?
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속보가 많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과 문체부 차관을 역임한 KBS 기자 출신의 박성규 전 차관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하고 이번에 아쉽게도 공천에서 못 받고 돌아오신 박성민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래 오늘은 먼저 사표 쓰고 나간 전공의에 이어서 대학병원 교수들마저 집단 사표를 쓰겠다라고 예고한 날이었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사표 예고 하루 전에 대학 교수들을 만났습니다. 중재에 나선 겁니다. 워낙 하루 전에 만남이라 예정대로 대학 교수들은 사표를 쓸 것으로 예상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의 기류가 감지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이 주목한 첫 번째 주제로 공개하겠습니다. 믿어달라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재, 교수들 입장은 반반. 밤사이에 기류 변화까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숨 막혔던 어제의 이 긴급 회동, 그리고 오늘 예고됐던 집단 사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일부터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던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일정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다시피 전공의 사표에 이어 이 대학 교수들마저 집단 사표를 내고 나간다면 그땐 진짜 의료 공백에 놓이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운데 중재자로 적극적으로 나선 건데요.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지도부와 면담 계획, 일부 전의교협 간부, 정부 강경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취소 기류였는데 나를 믿어달라라고 설득을 했고 비공개 회동이 성사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회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당분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 변화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을 만나고 나서 밝힌 이야기도 취재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의료계에도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저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자, 일단 이 장면까지가 어제 긴박했던 하루였는데 박성규 차관님, 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하셨잖아요. 예. 정부의 책임 있는 차관을 하셨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그간 정부는 굉장히 강경하고 원칙론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내일부터 당장 의대생들 면허 정지 처분 들어가겠다라는 거였는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들과 만났고 일단 정부는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럼 오늘 의대 교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관심사일 텐데 일단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국민 모두 마찬가지였겠죠. 정치의 본질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 본질은 뭐냐면 갈등을 해결하고 그 갈등 속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사실은 정치 본질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중재자를 자임하고 나서서 이 문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야당과의 대결 구도를 떠나서 처음으로 정치인다운
정치의 역할을 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51분 동안 만났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의미 있게 좀 봅니다. 그 장면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이 의사들이 모임에서 먼저 요청을 했고 정부도 또한 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양쪽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두 번째로 만나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를 했을 때 청와대가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정부는 정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각각의 입장만을 고집하던 그런 상황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누구든지 다 알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 해결이거든요.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 해결은 이걸 전제로 해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입장과 당신의 입장이 있지만 이 입장, 내 입장 변화 줄 수 있어. 대신에 당신의 입장도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선의 길일 것이야. 이 얘기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원칙의 첫 번째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2,000명 정부에서 지금 고집하고 있는 이 부분 조정이 가능할까 하는 것 하나일 거고 또 하나 이런 유연한 입장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오늘 사표 내기로 예정돼 있던 교수들이 사표 내는 일정을 좀 변경할 것인지 예. 입장을 좀 돌이킬 것인지 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대두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어저께 복지부 이차관 방송 언론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2,000명은 좀 우리가 이미 진행된 상황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돌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던데 이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전부 대화라고 하는 채널 속에서는 다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의대 교수들은 잠시 후에 저희 도시구초 생방송 도중에 입장을 정리해서 오늘 집단 사표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기로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대 교수 측에게도 저희 중계진이 나가 있습니다. 입장이 발표되면 저희가 발빠르게 뒷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중재 시도 이후에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김영주 의원님, 네. 최악의 의료 공백은 막아야 한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공의들이야 지금 사표 내고 나가 있습니다만 의대 교수들은 또 스승이잖아요. 그리고 당장 수술해야 할 암 환자들이 병상에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표 내고 나간다면 그럼 그 환자들은 누굴 보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까? 언제 이 생명이 오고 갈지 모르는 긴급한 현장이 대학병원인데 자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성태윤 정책실장이 아주 강경한 자세로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강경 기조였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변화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우리 박정화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원래는 그분들이 당사로 온다는 것을 아예 그게 예의가 아니다. 네. 모양으로 봐서 우리가 찾아가겠다 해서 이제 세브란스 병으로 급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라는 단체가 전국에 40개 중에 교수협의회가 있는 39개 모든 그 협의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단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에 그치 이전에 자기 제자들이 사실은 내일부터 오늘부터 당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떠나서 이 파국을 막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그 안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똑같이 대통령실도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강경파와 마무리를 잘 해서 유연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두 파가 계속적인 토론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바로 미팅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결과가 나올까 했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 요청을 바로 대통령실이 화답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모멘텀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의협 회장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오늘 내일 결선 투표를 합니다. 1, 2위 간에. 그런데 1위, 2위가 다 강성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전공의 자체도 돌아가자 말자 논의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 모델은 옛날에 2013년에 철도 노조 파업했던 모델을 좀 반면교사 삼으면 된다고 봅니다. 모델로 삼으면. 그때는 이 김무성 대표가 합의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는 박기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철도 산업 발전 소위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른 것이 거의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총선 기간이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리실 중심으로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꾸려가는 것이 이 시점상에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그 전국 말하자면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지도부들도 아마 오늘 좋은 나름대로의 어떤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자, 뭐 일단은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의대 교수들도 원래 오늘 집단 사표를 내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전에 저 중재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뭔가 입장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사표를 낸다고 해서 정말로 전공의들처럼 병원에 출근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사표는 내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재를 받아들여 진료를 하는 일종의 어떤 절충형의 선택지를 의대 교수들이 택할 것인가. 자, 이건 오롯이 의대 교수들의 마음먹기에 지금 달린 상황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부는 요청을 받아들였고 의대 교수들이 수락할지 말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사직할 결심을 바꿀까요? 자, 실리와 명분 사이. 언제나 협상은 실리와 명분 사이 어느 쯤에 있어야 합니다. 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해 나가겠다라고 예고했고요. 어제 만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만나기 직전까지도 의대 교수들 차원에서 뭐로 만나냐 취소하자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나를 믿어달라 설득 끝에 만났습니다. 원래 오늘 사표를 내기로 했었고 내일부터는 정부는 전공의들 면허 정지를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일단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의대 교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달렸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를 믿어달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에는 무언가 내가 대통령실을 설득하겠다라는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은 전공의들 면허 정지 처분이 초유의 관심 사안이었다고 해요. 어제 의대 교수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안건은 어제 대화 테이블에 없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네네.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일단은 안건에 오른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과적으로 그 요구를 좀 받아들인 거고 정부도 한 걸음 물러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해결해 보겠다 이 그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 명분은 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들조차도 공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를 증원하는 규모, 의료인을 증원하는 규모를 누가 결정합니까? 의사가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결정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숫자가요. 제가 처음 변호사 했을 때는 3천 몇백 명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지금 변호사가 몇 명이냐면 제가 3만 명까지 세다가 말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변호사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한 20몇 년 됐는데 10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호사 숫자 증가하는 거 변협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한테 맡겼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맡기면 뭐 한 20-30명 늘리자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결정을 했느냐? 정부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때 변협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민심이 우리 그 의사 선생님한테 우호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법대로 가면 그러면 누가 불리합니까? 의사들한테 불리해요. 의사들 면허 다 취소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법대로 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의사가 왜 존재합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하고 의사들 사이에 치킨 게임을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와
의사라고 하는 고래들 싸움에 환자라고 하는 새우등만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환자들 진짜 아주 중증 환자들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지금 사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사람들도 고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데 이게 무슨 정부냐 이게 무슨 정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그 지금 그 심각성을 갖다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그 의대 교수 협의회 그 선생님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도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다가 어떻게든 뭐 유선이든 뭐든지 간에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수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첫 번째, 현안 문제에 있어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내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 특히 야당에서 유난 갈등 그 이야기를 계속 불죽비가 하는데 유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말이 되느냐 유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총선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준 일석이조의 효과가 어젯밤에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물론 본질적인 문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의사단체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에는 양보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의대생들 기류도 의대 정원 기류 변화 없이는 복귀는 없다라는 강대강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의대 교수들과 정부 그리고 그 사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이 중재에 나선 거라 일단 모든 의료 공백 사태를 한 번에 해결하기까지는 길이 좀 멀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이 마련된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밤사이의 기류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홍란 기자 나와 있는데 의대 교수들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화 이후 각 대학 교수별로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어 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있긴 합니다. 일단 교수들은 당초 밝혔던 대로 오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교수들이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병원들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장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와 전의교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상당수 의대 교수들은 계획했던 대로 오늘 대학 측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40개 의대 대부분이 집단 사직서 제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되 사직서 수리 시까지 외래 진료, 수술 입원 등 진료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건데요. 이 진료 시간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달부터는 외래 진료를 단축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의사와 정부의 갈등은 이번 주 중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컸는데요. 이 대통령실이 어제 오후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 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해 그동안 막혀있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유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의정 갈등이 해결 국면을 맞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고 나서 강경했던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무언가 입장 기류가 감지는 되고 있으나 그것이 최종적으로 오늘 집단 사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변수다라는 취재 기자의 현장 취재 내용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홍란 기자, 조금 더 면밀하게 취재해서 상세한 내용 있으면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 당국대병원 소아청소년 과장을 맡고 있는 이미정 의대 교수의 기고문이 소개됐습니다. 인터뷰도 함께 실렸는데 이 이미정 의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직에 도리를 다하고 사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지는 것이다. 파업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 이미정 교수는 본인은 끝까지 의료 현장에 남아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오늘 나오셨는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조금 전 전반적인 지도부의 기류와는 또 별개로 이미정 당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 기고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지금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을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이번에 이제 의사 파업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과거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도 굉장히 기류가 안 좋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환자일 수도 있고 본인이 환자일 수도 있고 또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받고 피해받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그 불안감과 위협감이 실제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심지어 이제 교수 이탈까지도 예고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수술이라든지 정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의사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호응을 얻을 만한 목소리죠. 근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통해서 뭐 강경 처벌에서 유연 처벌로 뭐 대화의 테이블을 열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변함없이 지금 의사들은 이 2,000명 정원 확대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단체들과 세부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부와의 대화 채널과 그 대화의 테이블에 올라올 내용이 2,000명 전면 백지화. 이것부터 시작이 된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설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산 넘어 산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뭔가 급한 불을 끈 느낌은 들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마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재로 급한 불 끌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의대 교수들 최종 입장 결과 나오면 저희는 공식적인 의대 교수들 입장 발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관측과 속보들을 전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의대 교수들의 최종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빠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취재해서 공식적인 입장 나오면 그때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총선 소식 시작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후보자 등록이 끝났는데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사유는 지독한 갭투기가 늦게 걸러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칼을 떼어내는 심정이다라고 밝혔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공천 아니냐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세종 지역의 후보를 이제 못 내는데 왜 이영선 후보를 공천이 끝난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를 취소했을까요? 이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세종 각 지역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준다든지 당과 국민에게 속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석을 잃은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팔을 하나 떼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공천을 철회하는 그리고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님 후보, 이영선 후보 얼마나 목소리 좋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선! 4월 10날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맞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말 무능합니다. 치솟는 물가, 최악의 민선고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방금 보셨듯이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공천한 이영선 후보를 유세하기도 했습니다. 지원 유세까지 했는데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민주당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공천을 취소한 겁니다. 이 대표는 팔을 하나 떼내는 심정이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공천과 관련해서 부실한 검증이 많았는지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비판 여론 또한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게 민주당의 해명입니다. 공천 심사에 제출한 내용은 아파트 두 채와 상가 한 채를 신고했다지만 선관위에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한 채, 오피스텔 한 건, 총 38억 287만 원. 그런데 대출액이요, 채무액이요, 37억 6,893만 원. 부동산이 38억치인데 빚이 37억이라면
저렇게 대출 어디서 받은 거예요?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세종갑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영선 후보자는 전세 사기 TF를 민주당에서 맡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울린 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이 갭투기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민변 소속이고요. 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TF 단장으로도 활동했군요. 민주당 전세사기 TF 대책 변호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자산 38억 287만 원 중 37억 6,893만 원이 대출입니다. 갭투자입니다. 야권 관계자,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보증금을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전형적인 갭투자다. 갭투자도 이 정도의 갭투자는 처음 봤습니다. 38억 중 37이 빚. 영끌 갭투자를 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는다는 좌파 시민단체 출신 내로남불의 민낯이다라는 비판이 야권 관계자들로부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왜 검증하지 못했을까요? 라는 부실 검증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성기 차관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한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돈이 없어서 전세를 받은 그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자기 돈 없이 빌라 사고 나중에 갚을 능력 안 돼서 돈 먹고 튄 게 전세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갭투기죠. 네네. 우리가 이영선 같은 사람을 그냥 시중에서 얘기하죠. 나쁜 놈 그럽니다. 나쁜 놈. 왜 나쁘냐면은 뭐 갭투자도 나빠요. 많은 청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겠죠. 그런데 본인은 그런 갭투자를 하면서 전혀 본인은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위장의 가면을 썼잖아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TF 팀장을 맡고 자문 변호사를 하고 갭투자도 나쁘지만은 그 사실을 완전히 위장한 그 위선의 모습은 더 나쁜 거죠. 네. 젊은 친구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공천이라고 하는 게 정당이 우리 이 인물을 이번 선거에 국민 여러분에게 내놓습니다. 우리가 잘 검증하고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내놓는 게 정당의 공천이거든요. 민주당의 공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죠. 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이영선 변호사는 민주당 내 공천 기능이 검증 기능이 형편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걸 한 거예요. 검증 기능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저렇게 당에 제출하는 서류와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를 두 가지 이중으로 저렇게 쓸 생각을 했겠어요? 당에서는 검증 못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는 본인이 소속한 정당의 능력을 의심했고 본인이 속한 정당이 검증 과정이 정해놓은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 하나 떼어내는 심정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요. 포장을 참 그럴듯하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쩔 수 없었죠.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게 어떻게 밝혀졌는지 저 확인을 좀 해봤더니 그래요. 당에서 밝혀낸 게 아니에요. 누군가 당에 제보를 했어요. 그렇군요. 당에다 제보만 했겠어요? 기자들에게 언론에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밤사이에 기자들이 취재에 들어갔어요.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어요. 예. 다 취소하지 않으면 다음 날은 이영선의 이 갭투자 의혹, 잘못된 공천을 비판할 거고 민주당의 문제를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 지점에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이번 국회 마지막 지난 연말까지 올 초까지 민주당이 제일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책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밀어붙였어요. 예. 네, 이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의지가 없는 정당, 윤석열 대통령을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도자라고 몰아세웠던 그것이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인데 여기 정확하게 걸리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자기 모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은 강북을처럼 또 공천했겠죠. 다른 대안을. 그러나 이미 공천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고 그것을 팔 하나 자르는 심정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부끄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입니다. 예,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셨고 또 뭐 김남국 코인 사태 때부터 민주당의 소신 있는 발언들 많이 해온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사실은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우리 청년들에게
시사하는 바고 크고 결국 이 전세 사기 피해로 내쫓긴 상당수 청년들도 많을 텐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갭투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선 후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공직 후보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갭투기를 하고 이제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어불성설이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단순히 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명할 때 뭐 팔 하나 떼내는 심정이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당의 검증에서 이제 구조적인 한계, 그러니까 시스템상 한계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짚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다른 수사기관이나 선관위처럼 이 후보자가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인 그 개선 방안을 본인이 고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전 단순히 뭐 이영선 변호사를 감쌌다거나 뭐 그냥 안타깝다 수준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 공천 과정에서의 당의 그 검증 기능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일단은 이영선 변호사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에 저렇게 허위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당의 역량을 무시하고 말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당에서 이렇게 검증을 할 때에 내가 낸 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만한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선관위에는 잘못 신고하면 처벌받기도 하고 당선 무효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에 굉장한 상처와 피해를 입힌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또 하나의 좀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굉장히 국민들께 요감을 표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부실 검증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선관위의 신고 다르게 하고 당에게 다르게 했다. 이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해명도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 공교롭게 이 부실 검증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이 이영선 후보자도 민변 출신이라고 하는데 앞서 지난주까지 논란이 됐던 이 강북을의 조수진 변호사, 여러 가지 인권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를 자처했지만 사실은 알고 봤더니 성폭행, 성폭력 가해자들을 도를 넘게 변호했다라는 논란. 그분도 이제 민변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분도 검증이 안 됐었고 그 이전에 강북을에 공천했던 정봉주 후보 훌륭한 분이라고 민주당이 공천했지만 역시 목발질의 피해자들에게 막말을 했었고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사과를 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한 게 저희도 취재로 드러났잖아요. 도직구 취재로. 네네. 그건 역시 부실 검증 문제인데 제가 아주 멀리 안 가더라도 벌써 이번이 부실 검증 3번째인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공천받으려면 저 정도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세 분의 공통점은 다 친명 후보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력을 갖다가 봤더니 이영선 변호사가 2022년도에 이재명 대선 후보 법률지원단 선임 팀장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 작년에는 민주당 대전시당의 전세 사기 대책 단장을 갖다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재산 등록한 거 쭉 나왔거든요. 언론에 나와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더니 세종하고 대전은 그나마 오케이. 왜냐하면 연고가 있는 데니까. 찾아보니까 일산, 인천, 영통, 화성, 구리, 심지어 대구까지 예. 아파트 오피스텔을 심지어 대구까지. 아니 대전 사는 사람이 세종에서 변호사 하는 사람이 무슨 일산, 인천, 영통, 화성, 구리, 대구까지 이거 다 투자를 갖다가 합니까? 전국구군요. 왜냐하면 갭 투자를 해도 지 동네에서만 하는 게 일반적이지 이렇게 대구 갔다가 뭐 일산 찍고 뭐 구리 갔다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산만하게 한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제가 재산을 갖다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재산이 얼마가 있냐면 1억 1,962만 2천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이영선 변호사가 변호사 15년 경력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변호사 15년씩이나 해놓고서 재산이 1억 2천밖에 안 된다. 그건 뭐냐면은 투기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갭 투자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자가 채무가 37억 뭐 6,893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금융권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무슨 캐피탈이니 뭐니 그런 것까지 따지고 보면은 그 뭐 보증금 빼고 실질적인 이자가 몇십억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채무가? 그러면 그 이자만 해도 어떻게 되나 저는 걱정되는 게 재산이 1억 2천밖에 안 되는데 그 이자 다 갚을 수 있나? 잘못하다가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세비로 저 사람 이자 내게 할 뻔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전에 그 조수진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조수진 변호사가 스스로 셀프로 나는 인권 변호사라 이야기했는데 제가 살다 성폭행범 가해자를 갖다가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살다가 진짜 전세 사기 대책 그 변호사라고 한 사람이 저런 식으로 전국구적으로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다 그 뭐 갭투기하는 사람은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선 사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으로 우리 국민들 속을 갖다가 뒤집어 놨는데 예. 잘못하다가 다음번 국회에서는 저 이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 갭투기로 국민들 속을 갖다가 뒤집어 놓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선 전 후보의 해명도 취재가 됐습니다. 해명하라고 기회를 줬더니 와이프 핑계를 댔습니다. 와이프가 나 모르게 투자했고 이번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았다. 38억 부동산 중 37억을 빚을 지고 샀는데 나 모르게 와이프가 투자했다고 합니다. 해명 답니까? 네, 해명 다라고 합니다. 와이프가 나 모르게 38억치의 부동산을 전국에 신협 대출까지 껴서 37억 원치 대출을 해서 샀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아내 핑계 대는 거 이제 그만하면 안 됩니까? 뭐 부부간의 신뢰가 돈독해서 그럴 수 있겠죠. 네. 말 안 해도 서로 좋은 뜻에서 했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내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이분이 사실은 대전 서구갑 예비 후보였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세종갑으로 왔다는 것은 예.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당선 가능성, 후보 가능성까지를 도와줬다는 의미고 예. 내가 의욕적으로 가슴 아프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후보들, 즉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 과정이 우리 당 공천에서 다소 미비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원래 대전 서구갑이 예비 후보가 6명이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장종태라고 하는 구청장이 강력한 있기 때문에 세종시로 옮기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후보되는 과정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지역 조정이 좀 있었다. 네,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누구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는 검증이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은 우리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조수진 변호사나 지금 이영선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민변이라는 데가 장사하는 데네요. 타이틀 빌려주고 정치하기 좋게 인권 변호사 타이틀 주는데 회비 받아서 장사하는 데인가요? 정말로 민변이라는 데서 변호사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 저분이 국회의원 돼서 국토에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전세 사기 TF 단장이 되고 그 법제화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그걸 법의 어떤 약점을 활용해서 저렇게 했다고 보면 예. 과연 우리나라 국회가 과연 그야말로 저 어물전에 고양이한테 어물전 맡긴 꼴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대전 충남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호자라는 분이 당의 인물로서 TF 단장을 했던 분이 자기가 그걸 하고 있다. 자기는 그 뭐 어려운 사람을 위한 선의의 뜻으로 했다. 혹은 부인이 나 몰래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당으로서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박성민 최고위원은 조금 전에 이 와이프 핑계 댄 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영선 변호사의 변명은 별로 이제 효용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을 필요 없다.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일단 규모가 너무 크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하나를 실수로 빼먹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당을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받은 규모도 그렇고 속여서 신고한 그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거는 고의적이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내용에서 굉장히 허위인 부분이 많았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와이프가 뭐 나 모르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께서 얼마나 믿어주시겠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공천 취소까지 갔다라는 건 당도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했고 국민들께 일고에 해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본인의 변명이나 해명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좀 마음에 가닿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선거가 급박하게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공천 취소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지역 민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종이잖아요. 민주당은 후보를 못 내요. 세종 갑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류재화 후보와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 간의
이파전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갑 시민은 조간신문 인터뷰에 따르면 어이가 없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거다. 어떻게 이런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 발언. 민주 지지 세종갑 시민.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수도 없고 민주당의 반기를 들고 나간 새로운 미래 후보를 찍을 수도 없는 복잡한 상황이다. 복잡하군요.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적을 찍느냐 배신자를 찍느냐 이게 문제인데 아하 표심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강북을 공천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한민수 후보의 이른바 벼락공천 논란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 뭘까요? 들어보시죠. 한민수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언제 어떻게 당의 부름을 받고 공천을 받을지 모르니 서류는 완벽하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었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곧 강북을 선관위에 한민수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략 경선을 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민수로 전략 공천을 했다. 이게 당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친명 중에 친명 인사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런 지지 발언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 이 지역 강북을 해서만 두 번째 공천 취소. 그리고 후보자 등록 몇 시간 전에 한민수 대변인을 공천한 당의 이 공천 결과에 대해서 강북을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심이 무언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후보 공천 취소가 몇 번째냐라는 건데 준비되어 있는 후보다. 서류가 완벽했다. 정청래 최고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한민수 후보의 주소지는 송파. 정작 본인의 지역에 투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후보 등록 완료 6시간 전 강북을 전략 공천. 선관위 공고 주소지는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강북을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19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했어야 투표가 가능한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결국 송파구에 사는 한민수 후보가 강북을에 공천이 됐지만 본인은 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서류는 완벽히 준비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투표는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논란이 하나 제기됐습니다. 한민수 후보가 언론인 재직 시절에 2016년 4월 6일에 쓴 칼럼이 다시 재조명된 건데요. 그때 쓴 칼럼 제목이 황당한 선거구였습니다. 내용은 어땠을까요? 황당한 선거구. 하루아침에 날아온 누구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 정치권이 정치 지역 주민을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 라며 논설위원 시절에 썼던 한민수 후보의 칼럼이 오늘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성규 차관님, 네. 황당한 선거구, 지역 주민을 졸로 아느냐? 예. 라는 칼럼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죠. 맞고 그 본인이 저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갈지 모르겠어요. 기자 출신이거든요. 예. 정치부 기자 출신이고 제 기억에 2017년도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때 정당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그 민주당 소속의 기구에 대변인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성실한 기자로 평가를 받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정치판에 와가지고 좀 저렇게 됐어요. 본인의 입장을 마치 예고하듯이 당시 상황이 뭐냐면요. MBC 기자 출신의 최명길 후보가 대전시 유성구에서 당내 경선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느닷없이 이 최 후보를 송파을에다가 당 지도부에서 전략 공천했거든요. 예. 그 상황을 보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날아온 최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골목길 번지수는 알고 있을까? 안규령 후보도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도봉구로 느닷없이 날아가더니 여기가 자기 지역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여기 당신 지역구 아니에요. 저리 가세요 하는 웃기는 장면도 봤고 이 정치가 만들어내는 코미디죠. 이번 총선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코미디 극 가운데 하나인데 글쎄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쓰는 글 한 줄 블로그에 남기는 작은 표시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 기록돼서 본인을 평가하고 본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 저는 한민수 후보
지역에 가서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기자 후배들에게, 언론인 후배들에게 이때 자기가 썼던 칼럼의 내용과 지금 당신의 모습과 이 차이를 뭐라고 설명할지를 한번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물론 당시 이 논설위원 신분과 지금 정치 후보자의 신분은 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칼럼이 회자되고 있군요. 여당에서는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아니라 제명 삼천지교. 민주당이 서울 강북을에 한민수 당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정봉주 후보, 조수진 후보에 이어 같은 지역구의 무려 3번째 공천입니다. 이건 맹모 삼천지교도 아니고 제명 삼천지교라고 불러야 할까요? 강북을 비명 행사 공천은 친명 패권의 결정판이자 우리나라 정당 공천 사상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북 구민들의 선택권을 정말 무시하고 강북 구민들을 오만하게 보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36년간 믿고 지지해줬지만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 19일 앞두고 본인 주소도 옮기지 못해서 투표권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현명한 강북 구민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민수 후보가 공천되기 전에 조수진 후보가 후보에서 사퇴했다라는 속보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정혁진 변호사님, 돌직구쇼에서 그래도 박용진 후보는 못 받을 거다라고 예상했고 제가 직접 취재해서 박용진 의원도 본인이 안 받을 걸로 알고 있다라는 기류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한민수 후보가 받았어요. 제명 삼천지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일단 맹모 삼천지교를 거꾸로 패러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한민수 후보는 이 강북을과 어떠한 연고도 없지 않나 싶은 게 제가 보니까 그 태어나기는 익산에서 태어난 것 같고요. 고등학교까지 익산에서 나오고 대학은 이제 신촌에서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를 이른바 강남 3구라고 하는데 이 강남 3구에 사시던 분이 왜 강북을까지 와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꼭 되고자 하시는지 이런 그 것들을 보고 강북을의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민수 그 후보의 이전 칼럼 이게 2016년 4월 6일 날 쓰여진 거니까 거의 한 8년 된 칼럼이란 말이에요. 그 칼럼 8년 된 칼럼이 소환이 돼가지고 졸지에 강북을의 그 유권자들은 그 장기판의 졸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 최소한 좀 사과하는 말씀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공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밝혔을까요? 이 대표 발언 준비돼 있습니다. 박용진에게는 이미 2번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느냐. 이게 이 대표 발언입니다.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이렇게까지 안 좋겠습니까? 이제 겨우 기사회생해가지고 지옥에서 돌아와서 공천받으니까 이번에는 친명입니까? 진짜 친명이고 친명을 제가 봐주려고 했으면 어디 단수 전략 공천하든지 경선 기회라도 좋겠지 지금까지 그걸 빼놓고 있었겠습니까? 박용진 후보는 2번의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2번의 기회로서 우리 당원과 우리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도 갖지 못한 당에 오랫동안 헌신했던 한민수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최고위원회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용진 후보에게는 다른 후보들에게는 없는 2번의 기회를 이미 주지 않았느냐. 생각해보면 서대문 갑에서 이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에게 밀려 오디션에 오르고 탈락한 성춘 부의장이나 이현주 후보에게 밀려 아쉽게 고배를 마신 우리 박성민 후보에 비해선 박용진 후보는 2번이나 경선 기회를 줬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박용진에게 2번이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아, 그렇습니까? 다만 어떤 조건으로 기회를 줬냐 그런 문제겠죠.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조건으로 기회를 줬다. 사실 이길 수 있는 기회 정도면 우리가 이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푸틴 정도 되는 사람 정도야 이길 수 있는 70%의 득표력을 가지는 아주 강력한 어떤 초인적인 정치력을 가진 분들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했고요. 특히 이 조수진 변호사하고의 관계에는 특히 여성 가점자 25%까지 해서 55%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후보여야 된다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애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또 한민수 대변인에 대한 공천을 얘기하면서
더 한 번 강북을 주민들은 패배감을 느낄 것 같아요. 친명이라면 내가 경선 기회도 안 줬겠냐. 경선 기회도 안 주고 단수공천 기회도 안 준 거의 패전 처리용으로 아무도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이 대표 말을 듣자면 예. 물론 이제 당에서 한민수 대변인은 누가 굉장히 봐도 또 한민수 대변인은 친명인데 예.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친명 아니다. 단수 공천 줄 거리도 안 되고 경선 거리도 안 되고 지난번에 강북을에서도 경선 신청했는데 거절당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전략 공천으로 마지막에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강북을을 졸로 봐도 너무 졸로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그 발언이. 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뭐 사실은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그런 조건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나마도 이승훈 변호사라든지 강북을에 차라리 당원 중에서 당원 투표를 해서 대안을 세우는 게 훨씬 낫지 않았냐. 그래도 자기 지역이 강북이고 투표는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지. 그러면 전략 공천도 대상자도 안 되고 경선 대상자도 안 되고 친명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말 들으면 송파에 살아서 강북에 투표권도 없는 사람을 왜 주냐. 그런 반발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민주당 당 내에서 특히 지도부 내의 기류에서는 한민수 대변인이 굉장히 충실한 당의 자산이고 훌륭한 언론인 출신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도 훌륭한 후보인 건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도 당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입니다. 총선 코너. 오늘 총선 빅매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은 어떤 빅매치 준비되어 있을까요? 직접 만나보시죠. 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선 D-16 오늘의 빅매치를 공개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씩 원희룡 후보 또 시작한다. 25만 원과 또 저런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밝힌 25만 원 어떤 내용일까요?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물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사과 한 개에 10,000원. 대통령이 사는 세상에서는 대파가 한 단에 875원 하는 모양이지만 평범한 동네 마트에서는 대파가 대개 4,000원, 5,000원 합니다. 875원은 농민들의 생산 원가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물가 폭탄 때문에 소비가 줄고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25만 원씩 민생 지원금을 줄 것을 제안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 계양을 해서 같이 맞붙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빅매치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또 시작한 것 같다. 본인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야당이죠. 사탕 발림식 생색만, 김포공항 이전 공약도 막 던진 것. 원희룡은 계양에 정직을 심겠다. 자기가 줄 수도 없는 돈이다. 사탕 발림식 생색이다. 또 저런다. 또 시작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25만 원,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민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25만 원씩 1인당 국민들에게 지원해주겠다라는 건데 예전에 코로나 시국에서 펼쳐졌던 지난 선거에서는 사실 이 정부 지원금이 굉장히 민생 해결에 도움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 이 맥락에서 25만 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생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민생 경제라는 말에는 되게 많은 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서민들이 장바구니 물가 이런 게 너무 치솟아서 장보기가 겁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이 물가 잡기에 왜 더 제대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이 망가뜨린 민생 경제 해결책의 하나로 저희는 이제 이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이런 민생 경제 지원책으로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원희룡 후보가 저렇게 받으면 사실 저는 조금 궁색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도 사실은 확답할 수 없는 약속할
수 없는 내용들을 민생 토론회에서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고 사실 거기에 드는 돈이 최소 45조. 최소 45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추산한 규모로는 거의 900조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과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께서 저 자리에서 유세를 하면서 저 말씀, 그러니까 저런 공약을 얘기하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고통, 민생 고통에 누가 더 기민하게 반응하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5만 원씩 주면 좋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대표가 이거 줄 수 있는 돈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에 당선돼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총선을 앞둔 지금쯤에 이재명 대통령은 예컨대 25만 원이 아니라 한 250만 원씩 국민들한테 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답답한 거죠. 야, 정부 여당인데 지금 25만 원도 못 주냐? 나 같으면 한 250은 줬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표가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과가 있냐면 성남시장 할 때 대장동을 갖다가 자랑하면서 대장동으로 내가 성남 시민들한테 2천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건 거의 다 거짓말이고 대장동 일당들한테 뭐 수천억의 그 이익을 갖다 남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장동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의 이야기는 뭐랑 똑같냐면요.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정 변호사 1,000만 원 내가 줄게 해가지고 저는 멋모르고 1,000만 원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 있는 1억짜리 땅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팔아가지고 9천만 원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한테는 1,000만 원 주고 그러면서 1,000만 원 받았으니까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격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물가 오른다면서요. 물가 뭐 대파가 얼마니 뭐니 뭐 사과가 얼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풀어보십시오. 그럼 우리나라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더 올라가겠습니까?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저런 이야기는 하시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단서로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규 차관님, 네. 정부에 계셨잖아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정부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가 제일 고민하는 건 재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균형 재정이에요. 정부 예산을 짤 때는 세입을 계산하고 세출을 먼저 계산하죠. 예상하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결정하고 그 균형을 맞춰가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정부거든요. 그리해야 그 다음 정부, 그 다음에 문제 없이 정부가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무책임한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4년 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추억이 지금 생각난 거죠. 다 기억합니다. 그때 4년 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표심에 영향 분명히 미쳤죠. 그러나 누구도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재앙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전국적인 득표율 차이는 8%포인트 정도밖에 안 났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런데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거의 배가 차이가 났거든요. 8% 차이가 의석수가 배 차이로 벌어지는 이것. 지역에서 몇백 표, 몇천 표 차이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그 추억을 지금 곱씹는 것 같은데 말로 본인의 책임은 하나도 없이 민심을 얻고 그리고 안 돼도 이건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다. 민생 경제 안 좋은데 정부가 이렇게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다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민생 경제 지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푸는 해법이 이것이어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 돈은 끔찍히 아껴서 시장 시절에 도지사 시절에 과일도 식사도 심지어 머리 감는 샴푸까지도 법인카드 가지고 결제했다는 것 이제 우리 국민 모두 알잖아요. 자기 건 내놓을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는데 자기 돈 아니라고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내도 되겠다는 것인지 지도자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정말 국민에게 어려운 민생 경제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싶으면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 월급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300만 원 정도 돼요.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거기에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금 거둘 수 있어요. 출판 기념회 통해서 현금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따지지도 않아요. 거기다 경조사 통해 가지고 지역 구민들 관계되어 있는 상면의 인물들한테 무지 걷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 정말 국민 위로하고 싶으면은 22대 국회 시작되면은 민주당은
세비 반만 받겠다. 아니 70% 받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좀 믿을 수 있겠죠. 네, 박성유 차관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자 발언도 좀 보셨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셨으니 이 지역에서 맞붙고 있는 원희룡 후보의 발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이곳 계양에 정직한 정치를 심으러 왔습니다. 제가 하는 정치는 다른 정치, 정직한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25년 동안 우리 주민들을 방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골탕 먹는 이 지역의 교통, 주거, 교육, 문화, 환경 이에 대한 불편은 25년 동안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해먹었던 바로 그 당과 그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함의 가치를 그리고 정직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정직하면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계양 주민들께서 이번에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다시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질이 다른 정치,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것으로 평가받고 선거 때만 나타나서 잡아놓은 고기, 맡겨놓은 물건 찾으러 오듯이 표를 받아가려는 그런 국민들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평소에 주민들과 늘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맞붙고 있는 이 지역 계양을 두 후보의 여론조사 보려고 대형 미디어 앞에 나왔습니다. 계양을 최신 여론조사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계양을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가 맞붙는 이 지역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48%,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43%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인 것을 감안할 때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 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매경과 넥스트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원희룡 43, 이재명 48. 이 계양을의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계양을은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집니다. 1권역은 계산 이동과 작전 소운동을 포함하는데 이번 계양을 같은 경우는 선거구 조정의 영향을 좀 받았죠. 그런데 선거구를 조정했을 때 이 대표에게 유리한 여론이 대거 흡수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막상 지역별 여론조사를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이 여론조사의 해석입니다. 1권역에서 47대 45, 오차 범위 내에 경합하고 있고요. 2권역, 계산사동, 계양 1동, 계양 2동, 계양 3동에서도 49대 42, 오차 범위 내에 두 후보가 좁혀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명주 의원님, 이 선거구를 계양을이 있고 계양갑이인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좀 더 유리한 선거가 이쪽으로 옮겨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막상 여론조사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작전동하고 수운동이 이번에 이제 게리맨더링 해가지고 계양을로 들어왔던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오히려 2권역보다 1권역의 차이가 좁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작전동이나 수운동에 있는 분들이 여당에 대한 희구도 높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본선거 들어가서 어떻게 바뀔지 전체적인 지역구를 하나로 놓고 봤을 때 판세가 어떻게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쫓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번 선거 판세 자체가 수도권의 판세가 야당에게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좁혀가고 있지만 사실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뒤집을 수 있는 소위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하나의 관건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계양을의 성별과 세대별 지지율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별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 남성의 경우에는 50대 43, 여전히 오차 범위 내입니다. 들어와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47대 43으로 남성과 여성의 미묘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남녀 두 후보의 지지율 모두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격전이 예상됩니다. 세대별, 연령별 지지율 한번 보실까요? 자, 만 18세에서 29세 가장 젊은 층에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군요. 원희룡 후보가 우세합니다. 30대에서는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군요. 40대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재명 대표가 앞서가고 있고요. 50대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60대부터는 원희룡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이기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두 후보의 유불리한 연령대가 확연히 나뉘고 있다. 가장 젊은 층과 60대 이상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반면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짚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선 빅매치 코너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이 중국 발언을 둔 설전도 치열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가 수출국가 중국이 지금은 최대 수입국가가 돼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왜 끼어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경도돼서 러시아와 척을 진 순간에 한반도 안보가 훨씬 나빠졌어요. 왜 중국에 찝적하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게도 쉐쉐, 대만에게도 쉐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대표의 이 발언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건데 사실 이 발언은 토론해 보겠습니다. 중국 통. 네. 진행지. 중국의 대만 침공 우리와 진짜 관계 없는 겁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양쪽에 우리는 쉐쉐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외교 노선 자체의 가치 동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나치게 미국, 대만, 일본 이런 식의 가치 동맹 형태의 자유동맹 형태로 갔을 때 양안 관계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주변의 중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불안해진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사실은 대통령께서 나토 방문 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 북한을 포함한다면 우리 국경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우리 대통령이 나토 회의까지 가는 것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되는 거 아니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한국 대통령이 개입하는 모습 보이는 게 오히려 우리 외교를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일면 그런 것이 이제 민주당식의 외교 접근, 우리 이웃과 말하자면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 굳이 가치 동맹을 통해서 긴장 관계를 고조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우리 대통령께서 외교 순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비용까지를 생각해 보면 과연 실익이 있는 외교를 하는가? 그 외교적 성과가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됐는가? 이런 문제 제시기를 하는데 이제 표현 자체가 너무 이제 일반 대중적 용어로 하다 보니까 거칠고 보도의 얘기처럼 무슨 쉐쉐 자체가 무슨 중국 사대주의 외교를 지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는데 우리는 쉐쉐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사실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저 발언에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엊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위 말하는 쉐쉐 발언으로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웃기려고 아니면 피곤해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주면 무슨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습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닙니까? 중국의 불법 어선이 우리의 서해까지 들어와서 조업해가도 우리 고유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복과 김치를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고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할 때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서 쉐쉐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쉐쉐 설전인데 정의춘 변호사님. 네네.
그 외교라고 하는 게 시시하면 끝입니까? 예컨대 우리나라가 대만 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만 가서 시시해 그러면 대만 총통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중국 가가지고 중국 가서 또 시시해 그러면은 대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중국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 대통령 이상한 대통령 아니야? 그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요. 저 CC 발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트예요. 뭐가 세트냐면 2023년 6월 8일 작년 6월 8일에 이재명 대표가 그 싱대사 그 초청 받아가지고 중국 대사 관저에 갔었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미리 준비해놓고 15분 동안이나 이제 이재명 대표 이렇게 듣고 있었고 그 옆에서 누군지는 뭐 이렇게 받아 적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한국의 친미 외교는 잘못된 판단이고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이게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제1당 대표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시시해 그러고 있으면은 그 싱하이밍 대사가 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외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갖다가 하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총선과 관련된 뜨거운 인물 2명을 선정했습니다. 4.10 핫투인데요. 오늘 그 4.10 핫투는 누굴지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4.10 핫투 첫 번째 인물은요. 추미애. 두 번째 인물은요. 바로 이낙연, 이준석. 먼저 추미애 후보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후보가 차은우 후보다 이재명 대표를 또 택했습니다. 정말요? 자, 한 예능 프로에서 둘 중에 더 잘생긴 사람은? 이라며 안기령 후보의 질문을 패러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차은우. 그러자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을 택했습니다. 정치인 리더로서 국민이 바라는 바를 마음에 담아서 표정에 우러나오고 그게 읽히니까 더 잘생겼다, 멋지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안기령 후보에 이어 추미애 후보도 차은우보다 이재명 후보를 택한 건데 더 잘생겼다고.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게 아무래도 예능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추미애 그 후보에게 갔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니까 뭐 나경원 후보와의 외모 비교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치인에게 뭐 외모 질문을 하는 게, 외모 얘기를 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흐름이 일관적으로 읽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역시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누가 더 잘생겼냐라는 정말 얼굴을 물어봤다라고 인식하셨다기보다 이제 본인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의 답변과 적절한 예능감을 섞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정치인으로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기령 후보도 이렇게 해명했었죠. 예능을 다큐로 받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차은우보다 이재명이랍니다 라고 말하며 탈당한 민주당 후보도 나왔었죠. 일단 안기령 후보의 그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이건 아니다, 진짜. 차은우는 아니지.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럴수록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되니까 그래도 아무리 내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더라도 에이 차은우지 이게 더 예능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제는? 사실 아마 그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네. 끝까지 나는 안기령 후보한테 밀리면 안 돼 이렇게 느껴지는 것보다는 아이고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는 그래도 차은우지 이런 걸 더 예능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참 이런 굉장히 긴장된 정치의 계절일수록 조금 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 편에서 저 사람 얘기해 줄 수 있는가. 국민 편이라는 건 뭡니까? 당 편이잖아.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하는 당 편에서 얘기하는 거고 국민 편은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할머니부터 소녀까지 한 100명한테 물어보면 몇 프로 나올까요? 민주당 당원 10명, 5명 빼고 당원들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자기 정신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엔 이 제3지대 대표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론조사 몇 가지 보실 텐데요. 이낙연 대표의 이 지역 여론조사 함께 보시죠.
앞서 실시된 광주 광산을 여론조사를 보시면 민영배 의원이 65.4%, 이낙연 대표가 17.7%입니다. 물론 조금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점이 한참 전이긴 합니다. 과연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론조사에서는 65.4 대 17.7. 이준석 대표를 볼까요? 경기 화성 을에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46.7, 공영훈 후보,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24.2, 이준석 대표는 20.4,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님, 네. 제3지대 두 대표 모두 다 자기 지역에서 상당히 어렵군요. 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사실은 제3지대에 대한 기대를 시작할 때 다들 했잖아요. 왜냐하면 양당이 정치를 극도로 이른바 혐오 정치를 만들어가는 그 풍토 속에서 국민에게 선택지를 하나 넓혀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저렇게 완전히 짜그러졌어요. 누구 탓할 것 없죠. 본인들이 잘못이 큽니다. 합당을 한다, 합당을 해서 바로 갈라진다, 갈라서 가지고 그다음에 보인 행보들에 대해서 국민이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분들의 잘못은 거기에 있지 않고서는 본인들이 가져와야 됐을 제3지대의 몫을 전부 조국이라고 하는 조국신당에 뺏기고 있는 것이 저는 역사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에게 기대했던 표, 양당에 실망했던 표들이 다 그리 넘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정치를 더욱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고 신당 조국 대표는 지금 더 신났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흥분 상태입니다. 굉장히 흥분 상태에서 말도 거칠어지고 있죠. 한동훈, 윤석열 뭐 쫄았냐? 뭐 이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여론조사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선은 지켜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선을 못 지키고 있어. 아무리 그 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조국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을 봐도 사적인 복수를 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읽혀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적인 복수가 뭐냐?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많이 받아서 비례대표 순번에 우선 배치했는데 이 원칙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법이 뭡니까?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사적인 보복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평생 법을 공부하고 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정치를 사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법을 무시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이것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 전체를 부정하고 내 존재 의미 자체 이것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한번 인식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조국 대표는 2심까지 유죄를 받았잖아요. 네네. 만약에 비례 앞순이니까 비례로 이 기세대로라면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3심에서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된다면 네네. 그 당의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그 비례 순번의 빈자리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건지 마침 조국 신당에 합류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항소심 재판 절차에 돌입하는데 이분 역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분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당대표는 당연히 박탈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피선거권 자체도 날아가 버리고요. 예. 선거권도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대표가 될지는 뭐 조국 혁신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여기서 최소한 몇 명이 앞에서 빠져주면은 요번에는 내가 저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달겠지. 그러면서 은근히 빨리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후보자들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 뭐 10번까지 될지 12번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한 14번, 15번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박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서울대 법대에서 법을 갖다 가르쳐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방법도 아니고 자기의 전공이 법 아니겠습니까? 그 전공인 법을 떠나가지고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참 난감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견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김진의 덜하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